3부 세 번째, 귀를 통해 새롭게 읽는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본 사랑, 죽음, 구원. 비록 비극이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로미오와 줄리엣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린 관 속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연인의 시신을 마주한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잠든 것처럼 여겨지는 건 왜일까?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42시간 만에 깨어난 줄리엣을 통해 한번 겪어본 실험 때문일까? 전통적으로 비극은 극도의 남성성을 지닌 영웅의 몰락이나 운명의 수레바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굴러떨어져 파국을 맞는 막강한 통치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셰익스피어는 이 극의 주인공을 사춘기의 젊은 연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연극 무대에서 한 쌍의 사춘기 청년들을 비극적 영웅으로 만들어낸 이 작품을 통해 셰익스피어는 대단히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피 끓는 이들은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아마도 10분이 안 되어 두 차례의 뜨거운 키스를 나누고 아마도 1시간 만에 결혼을 결심한 뒤 바로 이튿날 결혼한다. 짧고 소중한 사랑의 밤을 딱 한 번 보낸 후 이들은 양가의 치명적인 반목 때문에 부득이 떨어진 채 이 반목에서 비롯된 사건의 소용돌이에 빠져 잇따라 자결하기에 이른다. 이 극에 등장하는 어른들은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는커녕 그들의 후손을 무모한 증오와 폭력에 무참한 희생자가 되도록 이끈다. 이 작품은 어른들이 물려준 분열된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사랑과 분노와 활력, 변덕까지 고스란히 담아낸다. 셰익스피어가 갓 30에 쓴 이 작품만큼 젊은이 특유의 거칠고 무모한 에너지를 잘 전달해주는 작품이 어디 있으랴. 두 연인의 사랑이 전적으로 상대방의 외모에 이끌려 일어난 화학 반응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셰익스피어의 정직성은 무한히 사랑스럽다. 셰익스피어는 당대의 사회적 코드를 거스른다. 당대에는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의무였고 결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부와 지위를 공고히 영속화하는 문제였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거리를 제공한 로메우스와 줄리엣의 비극적 역사를 집필한 아서 브룩은 부모의 권위와 조언을 무시하고 소문과 미신, 에로틱한 욕망에 복종한 젊은 연인들이 결국 고통스러운 결말에 이른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임을 부각하고 강조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셰익스피어는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찬양하며 어떤 교훈도 내놓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한 죄라고 줄리엣이 부른 것을 비난하지 않는 점에서 역시 셰익스피어답다. 그 대신 이 작품은 불운한 연인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피 속의 혈기가 바로 젊은 남성들이 길거리에서 싸움질을 하고 친구에 대한 충성심에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 열정과 같은 것이라는 비극적인 역설을 보여준다. 로미오를 줄리엣의 침대로 몰아가는 바로 그 열정적이고 젊음 가득한 에너지는 그를 다혈질의 티볼트와 싸우도록 이끈다. 죽음은 남성 집단들 간의 경쟁과 줄리엣과 로미오 간의 성적 매력, 양쪽 모두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극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욕구와 생명을 소멸시키는 대립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관심을 공유하도록 인도된다. 생이 보여주는 모순과 역설에 대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진솔한 거울로서 셰익스피어의 연극은 이번에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극에서 두 연인이 처음 중요한 대사를 말할 때 그 둘은 거리상 한참 떨어져 있다. 줄리엣은 2층 자기 방 창에서 내려다보고 로미오는 땅바닥에 숨죽여 엎드려 있다. 흔히 발코니 장면이라 부르는 이 장면에서 두 연인은 이 극의 핵심 주제를 관통하는 대사를 거의 다 말한다.
그런데 작가는 왜 그들을 이다지 멀리 떼어놓았을까? 만약 이 연인을 가까이 붙여놓았다면 우리는 그 중요한 대사를 들을 기회를 어쩌면 영영 놓쳐버렸을 수도 있으리라. 왜? 한 비평가는 이렇게 본다. 저 피 뜨거운 남녀를 나란히 붙여놓는다면 서로 껴안고 입 맞추기도 바빠서 결코 아무 대사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해석인가. 이 관점은 우리의 생에 대한 가장 진실되고도 현실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이 장면에서 줄리엣은 가슴 아프도록 짧은 우리 인생의 유한성과 일회성에 대해 이미 간파하고 있다. 그녀는 로미오보다도 이 극의 어느 인물보다도 사랑과 생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함께할 시간은 어쩌면 너무도 기막히게 짧은 찰나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치 번개가 순식간에 번쩍하며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출 때 어머 저것 좀 봐 하는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상이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삼켜지는 그 번쩍하는 순간만큼 짧은 것인지도 모른다. 너무 급작스럽게 왔다가 너무도 번개같이 순식간에 그 밝음이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이 비전이 정녕 진실된 것이라면 그 순간이란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힘껏 껴안아 주기에도 짧지 않겠는가. 연인들의 만남과 기억할 만한 대사들 살펴보기. 1. 첫 만남. 사랑의 시작. 1막 4장 171행에서 266행. 지금까지 내 심장이 사랑을 했었던가? 눈이여, 부인하여라. 오늘 밤에서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내가 보게 되었으니. 극의 시작 부분에서 로미오는 줄리엣의 사촌 로잘린과 사랑에 빠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사랑에 빠져 있다는 그 생각과 사랑에 빠져 있다. 우리는 결코 그녀를 보지 못한다. 그녀는 오로지 로미오의 이상화된 사랑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며 하나의 문학 유형, 즉 페트라르카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네트 전통에 나오는 아름답지만 손에 닿지 않는 연인에 불과하다. 그의 마음속 불꽃은 여인의 얼음과 같은 처녀성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을 무도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로잘린에게 하던 진부한 모순어법 대신에 풍요로운 질감을 지닌 이미저리를 사용한다. 우리는 이 연인의 언어를 통해 첫눈에 반한 상태에서 출발해 서로가 영혼의 동반자임을 발견하는 확신으로 사랑이 자라나는 과정과 나란히 성장해가는 시인의 언어를 듣게 된다. 천한 저의 손으로 그 거룩한 성소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드러운 죄의 보상으로 얼굴을 붉히는 두 순례자처럼 대기하여 부드러운 키스로 거칠게 만진 것을 완화하고자 준비되어 있나이다. 착한 순례자님, 대개 손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시는군요. 적절하게 헌신하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성자들은 입술이 없나요? 기도할 때 사용하는 입술이 있죠. 오, 그렇다면 성자님, 손이 하는 것을 입술이 하게 해주시죠. 손이 기도하게 허락해 주세요. 성자는 움직이지 않는 법이지요. 기도를 허락한다 해도. 그러면 움직이지 마세요. 제 기도의 효과는 제가 거둘 테니 이렇게 제 입술에서부터 당신의 입술로 제 죄가 씻기어졌나이다. 그럼 제 입술이 그 죄를 짊어질게요. 제 입술에서 죄를? 아, 달콤하게도 꾸짖으시네요. 제 죄를 다시 돌려주오. 키스에도 이유를 붙이시네요. 셰익스피어는 사랑에 빠지는 것과 성관계를 갖는 것의 역설에 대해 솔직하다. 동일한 경험이 강렬하게 정신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수치심조차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 되기도 한다.
위의 장면에서 연인과의 신체 접종을 갈망하는 성적인 사랑은 유사 종교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작품의 언어는 종종 불경스럽지만 그만큼 자주 성스럽다. 캐플리카의 딸이라니. 내 목숨이 내 원수의 저당물이 됐구나. 그분이 누구신지 좀 물어봐줘. 그분이 결혼하셨다면 무덤이 나의 신방이 될 거야. 몬테규가 로미오, 저 대원수의 외아들이라는데요. 나의 유일한 사랑이 나의 유일한 증오에서 싹트다니. 모르고 너무 일찍 봐버렸고 알고 보니 너무 늦었구나. 원수를 사랑해야 하다니 앞날이 염려되는 사랑의 탄생이구나. 2. 두 번째 만남. 무도회가 끝난 밤. 2막 1장. 내 심장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대로 지나칠 수가 있을까? 돌아서라, 흙덩이같이 둔탁한 몸이여. 그리고 네 생명의 중심을 찾아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첫눈에 반한 상태에서부터 서로가 영혼의 동반자임을 발견하는 확신으로 자라난다. 어둠을 타고 대원수집 높은 돌담을 단숨에 뛰어넘은 로미오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데 위쪽에서 줄리엣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녀의 방에서 나오는 빛이 땅바닥의 캄캄한 어둠을 밝혀준다. 이 순간 로미오는 줄리엣을 태양이라고 부른다. 저 창문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무엇일까? 저긴 동쪽이고 줄리엣은 태양이로구나. 떠올라라, 아름다운 태양이여. 하늘에서 그녀의 두 눈은 창공을 가로지르며 너무도 밝게 흘러가 새들도 노래 부르고 밤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저것 봐. 그녀가 자기 뺨을 자기 손에다 올려놓고 있는걸? 내가 저 손에 장갑이라면 좋으련만. 그래서 내가 그 뺨을 만져볼 수 있다면. 로미오는 줄리엣을 태양이라고 묘사하며 천상의 이미저리를 계속 유지하지만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기를 바라면서 육체적인 욕망으로 옮겨간다. 이 태양으로부터 로미오를 부르는 말들이 은총처럼 쏟아져 내릴 때 그는 즉시 부름에 응답한다. 아, 로미오님. 왜 이름이 로미오인가요? 아버지를 잊으시고 그 이름을 버리세요. 아니,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저를 사랑한다고 맹세만이라도 해주셔요. 그럼 저도 캐플릿의 성을 버리겠어요. 당신의 이름만이 내 원수예요. 몬테균의 가문 아니라도 당신은 당신. 딴 이름이 되어주셔요. 몬테규란 이름이 뭐람? 손도 발도 팔도 낯도 아니고 신체의 어떤 부분도 아니잖아. 이름에 뭐가 있어? 장미꽃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져도 똑같이 장미향기가 날 것이 아니겠는가. 로미오 역시 로미오란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 이름과는 관계없이 본래의 미덕은 그대로 남아있을진데. 로미오님, 그 이름을 버리고 당신의 신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이름 대신에 저를 고스란히 가지셔요. 그대 말대로 그대를 가지리다. 날 그냥 사랑이라고 부르시오. 그러면 새로이 세례받을 테니 난 결코 로미오가 아닐 것이오. 비로소 상대방 속에서 자신의 심장을, 몸과 영혼의 중심을 찾게 된 두 연인은 자신을 고스란히 내어주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선선히 버린다. 이름을 버리는 것은 이제까지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안전장치를 포함한 옛 자아의 포기이다. 새로 세례를 받는 것은
새로 태어남을 의미한다. 이제 그들은 사랑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사랑의 날개가 인도하는 높은 돌벽도 이제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리로 오셨나요? 담벼락은 높고 넘어오기가 어려운데. 사랑의 가벼운 날개로 이 담벼락을 뛰어넘었죠. 돌로 된 경계가 사랑을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름의 포기와 함께 담이 무너진 이 연인에게 원수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의 친족으로 다가온다. 떠나가기 전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서로의 사랑에 대한 맹세를 교환하자고 제안하자 줄리엣의 대답은 그가 생각지 못했던 신비로운 사랑의 경제학을 제시한다. 당신이 청하시기도 전에 이미 당신에게 드린 걸요. 당신께 드리면 드릴수록 저는 더 많아지죠. 저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한이 없고 저의 사랑도 바다와 같죠. 두 가지가 다 끝이 없으니까요. 과연 사랑에 있어 맹세는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줄리엣의 존재의 근거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바다와 같다. 주면 줄수록 내가 더 가지게 되는 바다와 같은 사랑의 무한성. 바다는 정지를 모른다. 이 세상의 모든 신해와 지류를 받아들이는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하며 무한히 움직이고 출렁이며 새롭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낸다. 줄리엣은 하나의 바다이기도 하다. 2막 2장은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바구니를 들고 등장한 로렌스 신부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자연의 어머니인 대지는 자연의 무덤이기도 하고 자연의 무덤인 대지는 또한 자연을 잉태하는 자궁이기도 하지. 이 자궁으로부터 다양한 자식들이 태어나고 이 자식들이 다정한 자연의 가슴에서 젖을 빠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훌륭한 여러 가지 약효를 지닌 것이 적지 않을 뿐더러 어떤 것 하나도 무슨 약효를 안 지닌 것이 없고 그 약효는 가지각색. 모든 초목과 돌에는 그 본질 속에 신기한 약효가 들어 있어서 세상에서 아무리 흉한 것일지라도 무엇인가 특수한 약효를 세상에 주지 않는 것이 없고 또한 아무리 좋은 것도 합당하게 사용하는 용도를 그르치면 본성에 위배되어 악용의 해를 면치 못하는 법. 덕도 잘못 사용되면 악으로 변하며 악도 활용에 따라서 이득이 될 수 있지. 연약한 이 꽃봉오리 속엔 독도 들어있거니와 약효도 들어있지. 그와 같은 반대되는 두 왕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지. 약초만이 아니라 사람 속에도 말이야. 로렌스 신부는 이 작품의 등장인물 중 가장 친절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젊은이들과 유머러스한 관계를 사랑스럽게 가지는 자다. 그만큼 인간 각기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인물은 셰익스피어 극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위의 독백은 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뿐 아니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이중적 비전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어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이 독백은 모순어법이라는 수사적인 방법, 즉 반대되는 것이 함께 오는 역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자궁과 무덤, 낮과 밤, 독성과 약효가 함께 있는 꽃, 미덕과 악덕, 하느님의 은총과 자신의 욕망, 이처럼 반대되는 두 왕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다. 약초만이 아니라 사람 속에도 말이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작품 전체가 상반되는 것들로 가득하다. 빛과 어둠, 젊음과 늙음,
빨리 가는 시간과 느리게 가는 시간, 달과 별, 사랑과 증오 등. 줄리엣의 탄식, 내 유일한 사랑이 내 유일한 증오에서 싹트다니 야말로 반대되는 것이 함께 오는 역설을 요약해준다. 이 극의 주제인 사랑은 애초부터 죽음과 껴붙어 있다. 아무리 아름답게 사랑이 그려지고 있어도 애초부터 그 사랑은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인정한다. 줄리엣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밤이 되길,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밤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일 뿐 아니라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 암흑 속으로 서둘러 달려가는 행위는 그들을 비극적 최후로 몰아갈 급속히 진행되는 사건들을 향해 돌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점점 더 밝아올수록 우리들의 괴로움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구려. 로미오의 이와 같은 탄식에서 도망자 로미오에게 가장 안전한 치해복권 지역은 무덤이라는 비극적 역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3. 결혼, 추방, 죽음. 2막 2장에서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결혼이 두 집안 간의 원한을 순수한 사랑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으리라 판단하고 그들의 비밀 결혼을 주선하기로 결심한다. 3막 1장은 앞선 몇 장면의 낭만적 성격과 대조되는 베로나의 길거리로 옮겨간다. 벤볼리오의 예상처럼 무더운 날의 열기가 피를 미친 듯이 들끓게 해서 양가 사람들의 싸움을 피할 수 없도록 몰고 간다. 죽어가는 머큐시오는 두 집안 다 되져버리라는 저주를 반복하며 숨을 거둔다. 머큐시오의 죽음으로 티볼트가 얻은 승리에 분노가 치솟아 티볼트를 죽인 로미오에게 추방령이 내려진다. 3막 5장은 아침이 찾아오는 줄리엣의 침실로 우리를 인도한다. 부르게 시에서 로미오는 줄리엣을 밤마다 찾아가지만 셰익스피어는 딱 하룻밤만 자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로맨스의 비극적 덧없음을 부각한다. 실로 하룻밤은 너무 짧다. 줄리엣의 침실. 벌써 가시려고요? 밝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당신 귓속을 무겁게 뚫고 들려온 그 소리는 종달새가 아니라 두견새였어요. 저 두견새는 밤마다 저기 저 석류나무 위에서 노래를 하죠. 이보세요. 정말 두견새였어요. 아침을 예고하는 종달새였소. 두견새가 아니었소. 저기 좀 봐요. 심술궂은 빗줄기가 저기 동천에 흩어지는 구름을 누비고 있잖소. 밤에 촛불 들인 별들도 다 타고 쾌활한 아침해가 안개 깊은 산마루에서 발돋움질하고 있어요. 난 살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던가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다가 죽어야만 한다오. 저기 저 빛은 햇빛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태양이 내뿜는 어떤 유성이랍니다. 그러니 아직은 머무세요. 체포당하고 사형에 처하게 내버려 두죠. 난 만족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난 저기 회색빛이 아침의 눈이 아니라고 말하리다. 또 울려대는 저 새도 종달새가 아니라오. 오너라 죽음이여 환영할 테리. 어떻소 내 영혼이여. 이야기나 나눕시다. 아침이 아니니. 아침이 맞아요, 맞아. 그러니 서두세요. 가세요, 어서요. 저건 종달새예요. 점점 더 밝아올수록 우리들의 괴로움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구려. 이어지는 다음의 대사가 보여주는 전조는 현실이 되고 이들의 인사는 마지막 작별이 된다. 왜 이리 설렐까? 그렇게 저 아래 계신 당신이 무덤 속 시체같이 보이네요. 제 시력이 약해서 그런지 당신 안색이 창백해서 그런지 내 눈에도 당신이 그렇게 보이네요.
목마른 슬픔이 우리의 피를 빨아마시고 있는 거죠. 그럼 안녕히. 이 극을 통해 셰익스피어는 이제껏 영시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신선미와 직접성을 갖춘 새로운 사랑 표현법을 찾아낸다. 이런 표현들은 비유적 묘사가 풍부하나 개인적인데 열성적인 저 어린 커플은 다채로운 시적 암시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이 작품에서 셰익스피어는 분열을 초래하는 과거 관습에서 벗어나 새롭고 정직하며 심오한 표현 방법으로 나아간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는 생생한 느낌으로 가득하다. 청춘의 사랑이 여지껏 그렇게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된 적은 별로 없다. 파리스와의 결혼을 거절하는 줄리엣에게 캐플릿은 결혼 문제에서 딸을 처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며 무섭게 협박한다. 다음 목요일 파리스와 함께 성 베드로 성당으로 가거라. 아니면 처형할 때 쓰는 들것이라도 실어 그곳으로 끌고 갈 테니 꺼져! 네가 내 딸년이라면 내 친구에게 널 줄 것이고 네가 그러지 않는다면 묵을 매달건 구경하건 굶주리건 길거리에서 죽건 내 영혼을 걸고 맹세코 절대 널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줄리엣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묻는다. 내 슬픔의 밑바닥을 들여다 봐주시는 자비의 신이 저 구름 속에도 안 계시나요? 어머니에게 호소해보지만 너랑은 이야기가 끝났다라며 떠난다. 마지막으로 애원한 유모 역시 대뜸 파리스와 결혼하라고 조언한다. 그동안 메신저요 카운슬러로서 로미오와의 만남과 비밀 결혼식의 추진을 도왔던 유대를 단숨에 깨뜨린 유모를 상담자여 안녕 이라는 인사와 함께 마음으로 떠나보낼 때 그녀의 철저한 고독이 우리의 폐부를 찌른다. 사막 3장은 일련의 질문들로 이어지는 줄리엣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저 약이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은밀한 계획은 혹시 로렌스 신부가 비밀 결혼에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교묘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것은 아닐까? 줄리엣은 로미오가 도착하기 전 미리 깨어났을 경우 수의를 입고 썩어가며 누워있는 티볼트를 포함해 이전에 죽은 무수한 조상의 유령이 귀를 찌를 듯이 질러대는 온갖 비명으로 자신을 미치게 해서 무덤 안에 조상의 뼈를 가지고 놀며 어떤 끔찍한 짓을 벌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다. 목숨을 건 가장 무섭고 엄청난 결단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줄리엣의 불안과 공포를 생생히 공감하며 우리가 그녀에게 무한한 연민을 느낄 때 그녀는 약을 들이킨다. 오직 로미오를 위해서. 사막 4장은 오늘의 신부인 줄리엣이 시신으로 발견되고 결혼식 준비가 장례식 준비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막 1장에서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독약을 구해 그녀가 안치된 베로나로 떠난다. 5막 2장에서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서둘러 줄리엣이 안장된 무덤으로 향한다. 묘에 도착한 신부는 무덤 안에서 로미오와 파리스의 시신을 발견한다. 그때 줄리엣이 깨어나 로미오를 찾는다. 신부는 로미오의 죽음을 알리고 보초가 오고 있으니 그 죽음의 둥지에서 빨리 나오라고 재촉한다. 신부가 떠난 후 줄리엣은 텅 빈 독약병을 발견하고 한 방울도 안 남겨둔 로미오를 책망한다. 로미오에게 키스한 후 보초가 오는 소리를 듣자 그녀는 칼로 자신을 찌른다. 로렌스 신부는 자신을 질책하며 영주와 가족들에게 사건의 전모를 말한다. 영주는 베로나의 유서 깊은 두 가문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무심했음을 고백하며
모두가 벌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제 캐플릭과 몬테규는 화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른 뒤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낭만적 이상은 연장자들 간의 거센 반목의 힘에 당해내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은 어둠에게 승리를 내어준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은 반목을 종결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끝에는 이 세상의 약속을 새롭게 하면서 사랑하고 아이들을 잉태하도록 만들어진 사랑스러운 피조물들이 남겨지지 않는다. 줄리엣도 로미오도 죽는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통해 부모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죄 없이 죽어간 순수하고 아름다운 두 젊은 영혼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던 고난받는 종,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본다. 이제껏 돌덩이 같은 심장을 가졌던 캐퓰릿은 어제의 원수 몬테규에게 손을 내민다. 내 딸이 이렇게 연결시켜주는구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몬테규 형제여, 손 좀 줘보시게. 아버지들은 이제 서로의 자식을 칭찬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결혼은 유효하다. 현재 실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는 전적으로 중요한 아버지들의 축복까지 얹혀져서 더군다나 아버지들은 각기 순금으로 상대방 자식의 동상을 세울 계획이다. 여기까지 오기엔 실로 많은 것을 잃었다. 영주는 시체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우물한 평화를 오늘 아침이 가져오는구려. 태양은 슬퍼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하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군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폭풍을 1년 남짓 겪고 있으나 역병은 당대의 런던에서 생활의 일부였다. 역병은 많은 목숨을 거두어 갔지만 캐플릭과 몬테규 양쪽 집안은 모두 역병을 피해갔다. 그러나 자녀들이 먼저 죽어갔다. 이 극의 무대에서 죽은 인물들을 순서대로 열거하자면 머큐시오, 티볼트, 파리스, 로미오, 줄리엣이다. 모두 꽃다운 젊은이들이다. 이 비극적 아이러니를 초래한 것은 무엇인가? 로미오와 줄리엣은 운명의 희생자인가? 이 무대를 통해 우리는 목격한다. 이들의 죽음을 초래한 것은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덮쳐온 재앙도, 역병도, 별자리의 어긋남도, 운명의 신도 아니다. 인간 내부의 도살인 걷잡을 수 없는 증오와 적대와 공포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줄리엣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긴 잠에서 막 깨어난 줄리엣을 납골묘에 홀로 둔 채 도망치도록 로렌스 신부를 사로잡았던 다가오는 보초의 발걸음 소리가 촉발한 공포였다. 로미오가 로렌스 신부의 편지를 못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메신저였던 멀쩡한 존 신부를 전염병 격리 대상으로 잘못 분류한 채 그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막은 관료들의 고질적인 무심과 무감각이었다. 그래서 뒤에 남겨진 모두가 부끄러운 것이다. 캐퓰리카와 몬테규가는 오랜 세월 동안 베로나를 대표하는 명문가로 자리 잡았지만 그 세월만큼 원수가 되어서 싸웠다. 베로나 전체의 평화를 뒤흔들며 주인이고 하인이고 만났다 하면 칼을 빼게 만드는 저쪽 집의 개새끼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이 적대감의 근원이 무엇인가? 정작 기억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이유로 원수가 되어 자식들의 죽음을 볼 때까지 싸웠다.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 화해하게 된 두 가장은 자식의 죽음을 내려다보며 한없이 부끄럽다. 자식들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제 자식이지만 너무 늦게 알아보게 된 무지 때문이기에 반목과 증오의 허무성에 대해 너무 늦게 깨닫게 된 어리석음이기에 부끄러운 것이다. 이제 꽃다운 나이로 죽어간 아름다운 한 쌍을 기리기 위해 며느리와 사위의 동상을 세우려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제 자식조차도 죽은 다음에야 제대로 알아보는 이 어리석은 아버지들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부끄럽고 진한 슬픔이 목줄기를 타고 오름을 느낀다. 나의 무지로 죽게 한 아들, 딸들, 로미오와 줄리엣의 황금 동상을 아무리 공들여서 여러 개 세운다 할지라도 결코 숨을 불어넣을 수 없음을 알기에 한 마리의 개도 말도 쥐새끼도 숨을 쉬건만